한국 건방진 선택입니다. 2026년 2월 밀라노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대놓고 던진 말입니다. 한국 선수단이 선수촌 식당을 전원 거부했기 때문이죠. 70억 원짜리 시스템을 무시당한 모욕. 미슐랭 셰프들을 무시한 오만. 이탈리아는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72시간 후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노로바이러스 사태 발생. 선수촌 이용률 38% 급락. 각국 선수단 컨디션 난조. 한국만 감염자 제로. 독일 선수가 한국 도시락 SNS 인증. 전 세계 선수들이 한국 조리실 앞에 줄 섰습니다. 결국 이탈리아 국무총리실 자문관의 입에서 나온 말. 한국은 참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배워야 할 모델입니다. 안드레아 로마노의 공개 사과였죠. 건방진 선택이라던 한국이 올림픽 전체의 모델이 된 현실. 그 통쾌한 역전, 지금 공개합니다. 영상 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 선수단을 응원해주세요. 저는 안드레아 로마노입니다. 이탈리아 국무총리실 산하국제의전 및 국가행사 자문관이죠. 41살이 된 지금까지 제 인생은 단 하나의 확신 위에 세워져 왔습니다. 이탈리아는 세계 최고의 미식 국가라는 것. 그리고 그 자부심은 제 업무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2026년 2월 밀라노 동계올림픽을 불과 사흘 앞둔 시점이었어요. 저는 조직위원회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천장이 높고 창문이 큰 그 공간은 알프스의 설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죠. 회의 테이블 위에는 각국 선수단 급식 준비 현황 보고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안드레아, 이번 올림픽 급식 시스템은 역대 최고 수준이야. 마르코 콘티 실무 책임자가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의 얼굴엔 뿌듯함이 가득했습니다. 당연했죠. 미슐랭 3스타 셰프 12명을 영입했고 7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부었으니까요. 85개국 선수단을 위한 메뉴는 영양학자들이 3개월에 걸쳐 설계한 완벽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우리가 세계에 보여줄 건 단순한 급식이 아니야. 이탈리아 미식 문화의 정수지.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보고서를 넘겼습니다. 프랑스 선수단은 만족, 독일 선수단도 긍정적 평가, 미국 선수단 역시 특별한 요청 사항 없음. 모든 게 순조로웠어요. 그런데 보고서 마지막 장을 넘기는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대한민국 선수단, 선수촌 식당 이용 전면 거부. 단 한 줄이었지만 그 문장은 제 자존심을 정면으로 건드렸습니다. 거부? 이탈리아의 급식을? 이게 무슨 뜻이지? 제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마르코가 어색하게 웃으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국 측에서 자체 급식 시스템을 운영하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선수 143명 전원이 선수촌 식당을 이용하지 않겠다고요. 자체 급식이라니? 저는 보고서를 탁 내려놓았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분노가 아니라 당혹감이었죠. 네. 조리사 8명과 장비 2톤을 자비로 들여왔습니다. 밀라노에서 200km 떨어진 5개 경기장 거점마다 급식 시스템을 설치했다고 하더군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참석자들도 모두 이 대목에서 말을 멈췄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알프스의 눈 덮인 산맥이 햇빛 아래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제 마음속엔 불쾌함만 차올랐어요. 이건 명백한 무례야. 제 말에 회의실 분위기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마르코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아마도 문화적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한국 선수들이 자국 음식을 선호하는 건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해? 저는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이해라니요. 이건 이해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3개월 동안 각국의 식문화를 연구했습니다. 한국 음식도 당연히 메뉴에 포함되어 있었죠. 김치, 불고기, 비빔밥. 모두 준비되어 있었어요. 우리가 준비한 메뉴에 한국 음식도 있어. 그런데도 거부한다는 건 이건 우릴 무시하는 거야.
제 목소리는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회의실 안 공기가 팽팽하게 긴장했죠. 그날 오후, 저는 밀라노 올림픽 외주 급식 컨소시엄 대표인 루카 베르티니를 따로 만났습니다. 50살이 넘은 그는 20년 넘게 유럽 전역의 대형 행사 급식을 담당해온 베테랑이었어요. 우리는 선수촌 근처 작은 카페에 마주 앉았습니다. 한국 놈들이 뭘 안다고. 루카가 에스프레소 잔을 내려놓으며 코웃음을 쳤어요. 그의 표정엔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작은 나라 주제에 건방지기 짝이 없군. 이탈리아 음식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럼 집에서 먹지 그랬어.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평소라면 즐기던 맛이었지만 그날은 그저 불쾌하기만 했습니다. 얼마나 갈까요? 자체 급식 시스템이라는 게. 제 물음에 루카가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흘? 아니, 이틀이면 포기할 거야. 200km를 매일 왕복한다고? 새벽마다 조리한다고? 그게 올림픽 기간 내내 유지될 것 같아? 웃기는 소리지. 그는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툭툭 두드렸어요. 자신감이 넘치는 몸짓이었습니다. 안드레아, 내 경험으로 말하는데 이런 과잉 대응은 오래 못 가. 머지않아 한국 놈들이 꼬리 내리고 우리 식당으로 올 거야.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할지 고민이네. 받아줘야 하나? 그의 말에 저는 작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웃음 뒤에 숨은 감정은 불쾌함이었어요. 루카의 태도가 거슬렸던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의 말이 제 생각과 일치했기 때문이었죠. 저 역시 한국의 선택이 얼마 못 갈 거라 확신했으니까요. 그래도 조심해야 합니다. 제 말에 루카가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조심? 뭘? 공식적으론 각국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야죠. 언론에 우리가 불쾌해하는 걸 들키면 안 됩니다. 루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입꼬리엔 여전히 비웃음이 머물러 있었어요. 저녁 무렵, 저는 혼자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밀라노 중심가의 작은 아파트였죠. 창문을 열자 겨울 공기가 차갑게 밀려들었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한국 선수단 급식 관련 자료를 검색하기 시작했죠. 검색 결과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2021년 도쿄 하계올림픽,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매번 자체 급식 시스템을 가동했더군요. 그것도 자국 개최가 아닌 원정 경기에서요. 이상한 나라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화면을 내리며 더 많은 정보를 읽었어요. 한국 급식팀은 선수 개개인의 체중, 경기 일정, 컨디션을 실시간으로 관리한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선수들의 식사 피드백을 매일 수집해서 다음날 메뉴에 반영한다는 내용도 있었죠. 과잉이야, 과잉.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뭔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게 있다는 느낌. 그 느낌은 제 확신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꿈속에서 어머니 엘레나가 나타났습니다. 70살이 넘은 어머니는 평생 작은 트라토리아를 운영하셨죠.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긴 가게였어요. 안드레아, 음식은 마음이란다. 어머니가 늘 하시던 말씀이었습니다. 꿈속에서도 그 말은 똑같이 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음식은 기술이고 재료고 시스템 아닌가요? 새벽에 눈을 떴을 때 창밖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봤어요.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 그들이 우리의 급식을 거부한 이유. 저는 그게 오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혹시 제가 뭔가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 의문은 곧 사라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일어났어요. 며칠 못 가. 루카의 말이 맞을 겁니다. 한국의 과잉 대응은 곧 끝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우월함이 다시 한번 증명되겠죠.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아직은요. 개막식 다음 날 아침,
저는 조직위원회 긴급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묘하게 들떠 있었어요. 마르코가 태블릿을 들고 들어오더니 화면을 테이블 중앙 모니터에 띄웠습니다. 여러분, 이것 좀 보십시오. 화면에는 한국급식팀의 활동 사진들이 떠올랐어요. 새벽 4시, 어둠 속에서 조리복을 입은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 스테인리스 용기들이 빼곡히 쌓인 트럭. 경기장 뒤편 임시조리실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장면들이었습니다. 이게 뭐죠? 소피아 리치 보건자문관이 물었어요. 그녀의 표정엔 호기심과 당혹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한국 급식팀의 일과입니다. 매일 새벽 3시에 기상해서 4시부터 조리를 시작한다고 하더군요. 마르코의 설명에 회의실 여기저기서 작은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도 피식 웃음을 흘렸어요. 새벽 3시라니요. 올림픽이 2주 넘게 이어지는데 그걸 매일 한다고요? 5개 경기장 거점마다 조리팀을 배치했답니다. 밀라노에서 가장 먼 곳이 210km예요. 매일 새벽 배송이 이루어지고 있죠. 미쳤군. 제 옆에 앉은 루카가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목소리엔 조롱이 가득했어요. 저 사람들 돈이 남아도나? 자비로 저렇게 하는 거잖아. 올림픽 조직위는 한 푼도 안 냈어. 맞는 말이었습니다. 한국은 모든 비용을 자체 부담하고 있었어요. 조리사 인건비, 장비 운송비, 식재료 구입비, 차량 임대비. 대충 계산해도 수억 원이 넘는 금액이었죠. 마르코가 화면을 넘겼습니다. 이번엔 도시락 사진이 나왔어요. 흰쌀밥, 여러 가지 반찬들이 칸막이로 나뉜 용기에 담겨 있었습니다. 솔직히 보기엔 나쁘지 않았어요. 정갈했고 색감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장기전으론 불가능합니다. 마르코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보십시오. 조리팀 8명이 143명의 식사를 책임지고 있어요. 하루 3끼면 420인분이 넘습니다. 게다가 선수마다 메뉴가 다르다고 하더군요. 이게 2주 넘게 유지될 것 같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르코의 분석이 정확했어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죠. 조리팀이 과로로 쓰러지거나 식자재 수급에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그냥 지쳐서 포기하거나 어느 쪽이든 결말은 뻔했습니다. 일주일이요. 루카가 손가락을 펴보이며 말했습니다. 제 경험상 일주일이면 한계가 옵니다. 아마 닷새쯤 되면 슬슬 문의가 들어올 거예요. 우리 식당 이용하고 싶다고요. 회의실에 다시 웃음이 퍼졌습니다. 저도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는 순수한 즐거움이 아니었습니다. 어딘가 씁쓸함이 섞여 있었죠. 왜 한국은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자, 그럼 우리는 원칙대로 갑시다. 마르코가 회의를 정리했습니다. 각국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입장. 한국이 우리 식당을 이용하지 않는 건 그들의 선택이니까요. 하지만 그들이 돌아오면 언제든 받아줄 준비는 해둡시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찜찜했습니다. 뭔가 제대로 보지 못한 게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루카와 함께 복도를 걸었습니다. 창밖으로 선수촌이 내려다 보였어요. 각국 선수들이 오가는 모습이 보였죠. 그중 한국 선수들도 있었습니다. 붉은색 점퍼를 입은 그들은 무리지어 이동하고 있었어요. 저것들 봐. 루카가 턱으로 한국 선수들을 가리켰습니다. 얼마나 버티나 두고 보자고. 일주일 뒤엔 고개 숙이고 우리한테 올 거야. 그의 말투엔 확신이 가득했어요.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왜일까요? 가슴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혼자 선수촌 근처를 걸었습니다. 날씨가 추웠어요. 입김이 하얗게 나왔죠. 걷다가 우연히 한국 급식 거점을 발견했습니다. 선수촌에서 500m쯤 떨어진 작은 건물이었어요. 건물 밖에 작은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선수단 급식 지원센터. 한글과 영어로 쓰여 있었죠. 창문 너머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저는 몇 걸음 다가가 창문을 통해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놀라웠어요. 생각보다 훨씬 체계적이었습니다. 벽면에는 커다란 화이트보드가 붙어 있었고 거기엔 선수 이름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각 이름 옆에는 숫자들과 메모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체중, 경기 일정, 특이사항 같은 것들이었죠. 조리복을 입은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였어요. 한 사람은 밥을 푸고 다른 사람은 반찬을 담고 또 다른 사람은 용기에 메모지를 붙이고 있었습니다. 손메모였어요. 손으로 직접 쓴 짧은 문장들. 오늘 훈련 고생했어요. 내일 경기 파이팅. 컨디션 좋아 보여서 단백질 좀 더 넣었어요. 저는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이상하게 조여드는 느낌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급식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다른 차원의 일이었죠. 그때 한 남자가 제 쪽을 돌아봤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한국인이었어요. 조리복이 아닌 평상복을 입고 있었죠. 그는 저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문이 열리고 그가 밖으로 나왔어요. 도와드릴 일이라도 있으십니까? 유창한 영어였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엔 경계심이 어려 있었어요.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다가요.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추운데 조심해서 가십시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잠시 서 있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왜일까요? 제가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숙소로 돌아오는 길, 저는 루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한국 급식 거점을 봤습니다. 생각보다 체계적이더군요. 답장은 금방 왔어요. 체계적이어도 소용없어. 사람이 버티지 못할 거야. 안드레아, 너무 신경 쓰지 마.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루카 말이 맞을까요? 정말 한국은 곧 포기할까요? 창밖을 바라봤어요. 밀라노의 밤하늘은 맑았습니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죠. 저는 그 별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예요. 아주 충격적인 방식으로요. 개막 나흘째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7시에 일어나 샤워를 하고 커피를 내렸어요. 휴대폰을 확인하는데 마르코한테서 긴급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조직 위로 오십시오. 비상사태입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비상사태라니요. 저는 서둘러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택시를 타고 조직위 건물로 향하는 동안 계속 휴대폰을 확인했죠. 뉴스 알림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밀라노 올림픽 선수촌 식중독 의심 사례 발생. 노로바이러스 감염 가능성. 보건당국 긴급 조사 착수. 손이 떨렸습니다. 노로바이러스라니요. 이건 정말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조직위 회의실에 도착했을 때 이미 여러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마르코, 소피아, 루카, 그리고 조직위원장까지. 모두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상황이 어떻습니까? 제 물음에 소피아가 태블릿을 건네주었습니다. 화면엔 보고서가 떠 있었어요. 어제 저녁부터 오늘 새벽 사이에 12명의 선수가 구토와 설사 증세를 호소했습니다. 프랑스 선수 넷, 독일 선수 셋, 캐나다 선수 5이에요. 확진입니까? 아직은 의심 단계입니다. 하지만 증상이 노로바이러스와 일치해요. 샘플 검사 결과는 내일 오후에 나옵니다. 저는 보고서를 읽으며 미간을 찌푸렸어요.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12명 모두 어제 선수촌 식당에서 식사를 했다는 것. 식당을 폐쇄해야 합니까? 조직위원장이 물었습니다. 60대 중반의 그는 평소 침착한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아직은 아닙니다. 소피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확진 전까지 섣불리 폐쇄하면 패닉만 가중됩니다. 일단 해당 조리 구역을 격리하고 전체 주방을 소독하고 식자재를 전수조사하는 게 먼저예요.
언론엔 뭐라고 할 겁니까? 제 물음에 마르코가 답했습니다. 의심 단계라고만 발표하고 철저히 조사 중이라고 밝히겠습니다. 선수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메시지를 강조하고요. 회의는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대응 방안, 언론 대책, 각국 선수단 통보 절차. 모든 걸 논의했죠. 회의가 끝날 무렵 저는 녹초가 되어 있었어요. 루카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엔 불안이 가득했어요. 안드레아, 이거 큰일이야. 만약 노로바이러스로 확진되면 우리 식당 신뢰도는 바닥으로 떨어져. 알고 있습니다.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사실 화가 났습니다. 루카의 컨소시엄이 위생관리를 제대로 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테니까요. 혹시 한국 선수단은 괜찮은가? 루카의 물음에 저는 태블릿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감염 사례 목록을 쭉 내려보다가 멈췄어요. 한국 선수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한국은 괜찮네요. 그거야 당연하지. 걔들은 우리 식당 안 썼잖아. 루카가 비웃듯 말했어요. 하지만 그 비웃음엔 이전과 다른 뭔가가 섞여 있었습니다. 불안? 아니면 질투? 다음 날 오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노로바이러스 양성. 확진이었어요. 조직위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고 선수촌 식당은 이틀간 전면 폐쇄되었습니다. 각국 선수단에게는 외부 음식 섭취를 허용한다는 공지가 내려갔죠. 저는 그날 저녁 선수촌을 돌아봤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선수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모여 있었고 각국 코치들은 급하게 대체 식사 방안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대표팀 앞을 지나가는데 한 코치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지금 당장 파리에서 음식을 공수해 주십시오. 뭐든 좋으니까요. 선수들이 먹을 게 없어요. 그의 목소리엔 다급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독일팀 숙소 앞을 지나갈 때는 더 충격적인 장면을 봤습니다. 선수들이 피자 박스를 들고 들어가고 있었어요. 올림픽 선수가 피자를 먹다니요. 컨디션 관리는 어떻게 하려고요?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문득 한국 선수단이 궁금해졌어요. 그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한국 선수단 숙소 쪽으로 향했습니다. 멀리서부터 무언가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다른 팀 숙소들이 혼란스러운 것과 달리 한국 숙소 앞은 조용하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입구 근처에 한국 선수 몇 명이 서 있었어요. 손에는 도시락 용기를 들고 있었죠. 그들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긴장감이라곤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한 선수가 용기 뚜껑을 열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따뜻한 밥과 반찬들이 정갈하게 담겨 있었죠. 선수가 숟가락으로 밥을 한 입 떠먹으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어요.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게 차이였구나. 한국 선수들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그들에겐 자체 급식 시스템이 있었으니까요. 루카가 틀렸어.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금 이 순간 그들의 선택이 얼마나 현명했는지 증명되고 있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 저는 휴대폰으로 뉴스를 확인했어요. SNS에는 이미 소문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선수단만 멀쩡하다던데? 자체 급식 시스템 돌리는 게 한국뿐이래. 현명한 선택이었네. 댓글들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저는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어요. 밤늦게 루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안드레아, 큰일이야. 식당 이용률이 반토막 났어. 다들 외부 음식 먹고 있다고.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더 큰 문제는 한국이야. 다른 나라 선수들이 한국 급식을 부러워하고 있어. 이거 어떻게 해야 해?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일주일이면 포기할 거라고 했잖아, 루카. 제 말에 루카가 침묵했습니다.
긴 침묵 끝에 그가 말했어요. 내가 틀렸어. 저 사람들은 다르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밀라노의 밤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엔 혼란만 가득했어요. 한국은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그 질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젠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어요. 절박한 필요였죠. 저는 알아야 했습니다. 한국의 비밀을요. 개막 엿새째 아침, 저는 선수단 컨디션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노로바이러스 사태 후 식당 이용률은 38%까지 떨어졌어요. 마르코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안드레아, SNS 확인해봐. 한국 관련이야. 트렌딩 최상단에 코리언 런치바크스 해시태그가 있었어요. 클릭하자 도시락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흰쌀밥, 불고기, 시금치나물, 김치, 계란말이. 뚜껑에 붙은 노란 메모지가 눈에 들어왔어요. 레나, 오늘 경기 파이팅. 어제 컨디션 피드백 받았어요. 단백질 조금 더 넣고 나트륨은 줄였어요. 손글씨였습니다. 댓글이 1000개가 넘었어요. 선수 한 명 한 명한테 메모를 써준다고? 이건 음식이 아니라 사랑이잖아. 사진을 올린 건 독일 스키 선수 레나 슈미트였어요. 어제 컨디션 안 좋다고 했는데 오늘 아침 한국팀이 내 숙소 앞에 도시락을 놓고 갔다. 내가 한국 선수도 아닌데. 메모 읽고 울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화가 났습니다. 아니, 부끄러웠어요. 오후 조직위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레나 슈미트 게시물이 100만 회 이상 공유되었습니다. 다른 선수들도 한국 도시락 사진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화면에 여러 사진이 떴습니다. 미국 피겨 선수 도시락, 캐나다 선수가 찍은 한국 조리실, 영국 팀이 받은 손메모. 더 큰 문제는 우리 식당과의 비교입니다. 한 트위터 사용자의 비교 사진. 왼쪽은 선수촌 뷔페, 오른쪽은 한국 도시락. 시스템 vs 마음. 당신은 어느 걸 선택하겠습니까? 불공평했어요. 우리도 최선을 다했는데. 미슐랭 셰프, 완벽한 메뉴. 하지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놓친 게 하나 있다는 걸. 마음이었습니다. 루카가 회의 테이블을 탁 쳤어요. 한국은 143명만 관리하면 돼. 우린 85개국 수천 명을 책임진다고. 루카, 규모가 문제가 아닙니다. 조직위원장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선수를 가족으로 봤어요. 우린 고객으로 봤고요. 그게 차이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녁, 저는 혼자 선수촌을 걸었어요. 한국 급식 거점 앞을 지나는데 사람들이 줄 서 있었습니다. 독일, 프랑스, 미국 선수들이 도시락을 받고 있었어요. 컨디션 어때요? 어제 메모 남겼던 거 나아졌어요? 네, 훨씬 좋아졌어요. 다행이네요. 오늘은 소화 잘 되는 반찬 위주로 넣었어요. 내일 경기 잘하세요. 143명만으로도 부족해서 다른 나라 선수까지 챙기는 사람들. 도와드릴 일이라도. 며칠 전 봤던 40대 초반 남자였어요. 안드레아 로마노입니다. 국제의전 자문관이에요. 박도윤입니다. 선수단 컨디션 전략 총괄 연구원이에요. 악수를 나눴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그가 잠시 침묵하다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당연한 일이니까요.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 경기하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되죠. 담담했지만 확고한 신념이 느껴졌어요. 당연한 일. 그에겐 당연했어요. 하지만 우리에겐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들지 못했어요. 손글씨 메모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새벽에 직접 가보기로. 한국 급식 거점을. 진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새벽 4시 반. 저는 잠들지 못한 채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옷을 챙겨 입고 택시를 타고 한국 급식 거점으로 향했어요. 건물엔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벌써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8명의 조리사가 일하고 있었어요.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준비하고 움직임에 낭비가 없었습니다. 벽면 화이트보드가 눈에 들어왔어요. 선수 이름들이 빼곡했습니다. 김민준 마이너스 오늘 쇼트트랙 예선. 어제 저녁 30%만 섭취. 긴장 상태. 소화 잘 되는 메뉴로. 이건 그냥 급식이 아니었어요. 완벽한 개인 맞춤 시스템이었습니다. 조리사가 도시락에 밥을 담았어요. 저울로 무게를 재더군요. 정확히 190g. 반찬도 하나하나 무게를 재면서 담았습니다. 이건 과학이야. 다른 조리사가 완성된 도시락에 노란 메모지를 붙였어요. 손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오늘 예선이지. 긴장하지 말고 평소처럼 해. 파이팅!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박도윤이 나왔어요. 로마노 씨, 새벽 5시에 여기 웬일이신가요? 보고 싶었습니다. 직접요. 들어오시겠습니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모든 게 효율적으로 배치되어 있었어요. 여기서 143명의 식사를 준비하십니까? 하루 420인분 넘죠. 하지만 해낼 수 있습니다. 시스템이 있으니까요. 그는 화이트보드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선수 한 명 한 명의 모든 정보가 여기 있어요. 체중, 경기 일정, 훈련 강도, 어제 식사량, 컨디션. 이 정보로 매일 메뉴를 조정합니다. 매일요? 네. 어제 식사가 오늘 컨디션에 영향을 주니까요. 이 시스템은 얼마나 걸려서 만드신 겁니까? 20년 넘었죠. 1998년 나가노부터 시작했어요. 처음엔 단순했죠. 하지만 대회를 거듭하며 발전시켰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열어 보여주었습니다. 수천 개의 데이터가 정리되어 있었어요. 20년간 모은 선수 컨디션 데이터예요. 어떤 음식이 어떤 경기에 적합한지 모든 게 여기 있어요. 이건 과학이자 예술이었습니다. 한 조리사가 다가왔습니다. 도윤 씨, 메모 이렇게 써도 될까요? 오늘 잘할 수 있어. 우리가 응원해. 좋아요. 민준이 좋아할 거예요. 저는 박도윤을 바라봤어요. 왜 손으로 쓰십니까? 인쇄하면 더 빠를 텐데요. 손글씨가 마음을 전하니까요. 로마노 씨, 우리가 뭘 하는지 아십니까? 급식이죠. 아닙니다. 우린 이기게 만드는 음식을 만들죠. 제 머릿속이 번쩍했습니다. 올림픽에서 선수들은 싸웁니다. 그 싸움에서 이기려면 컨디션이 완벽해야 해요. 컨디션은 음식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린 음식을 무기로 만들어요. 미슐랭 셰프가 만든 음식은 맛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이기게 해주나요? 선수 개개인에게 맞춤화된 컨디션을 최고로 끌어올리는 음식만이 이기게 해줍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탈리아 음식을 거부한 건 무례해서가 아닙니다. 우린 싸우러 왔어요. 관광 온 게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한국을 오해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해해요. 아닙니다. 우린 자만했어요. 이탈리아가 최고라고 믿었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걸 놓쳤습니다. 음식은 마음이라는 걸요. 박도윤이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밖이 완전히 밝아왔어요. 오늘도 143개의 도시락이 준비될 겁니다. 각각의 손메모가 붙여지고 선수들에게 전달되겠죠. 저는 한국 급식 거점을 나왔습니다.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진실을 봤으니까요. 그날 오후, 저는 다시 한국 급식 거점을 찾았습니다. 새벽에 봤던 것만으론 부족했어요. 더 알고 싶었습니다. 박도윤에게 연락했고 그는 흔쾌히 만나주겠다고 했죠. 오후 3시 점심 준비가 끝난 시간이었습니다. 거점 안은 아침보다 조용했어요. 조리사 몇 명이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박도윤은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로마노 씨,
어서 오십시오. 그가 일어나 악수를 청했어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커피 드실래요? 우리는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따뜻한 커피가 앞에 놓였어요. 저는 한 모금 마시며 입을 열었습니다. 새벽에 본 것만으론 이해가 안 됩니다. 좀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박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뭐가 궁금하신가요? 모든 게 궁금합니다.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그리고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한국은 왜 매번 이걸 하는 겁니까? 올림픽마다요. 박도윤이 커피잔을 내려놓았어요. 그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입니다. 네. 선수 숫자도 적고 예산도 부족하죠. 강대국들처럼 훈련 시설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린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가 노트북을 열어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엔 그래프가 떠 있었어요. 이게 지난 10년간 한국 선수단의 올림픽 성적입니다. 자체 급식 시스템 도입 전후를 비교한 거죠. 그래프는 명확했습니다. 시스템 도입 후 메달 획득률이 30% 증가했어요. 컨디션이 좋으면 성적이 오릅니다. 당연한 얘기죠. 하지만 올림픽에서 컨디션 관리는 정말 어려워요. 낯선 환경, 시차, 긴장감. 모든 게 선수를 힘들게 만듭니다. 박도윤이 다른 화면을 띄웠습니다. 선수들의 피드백 기록이었어요. 2018년 평창 올림픽 때 한 선수가 말했어요. 익숙한 밥 냄새만 맡아도 긴장이 풀린다고요. 그 말이 저희에게 확신을 줬습니다. 음식은 단순히 영양 공급이 아니라 심리적 안정이기도 하다는 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매번 자체 급식을 하시는군요. 네. 선수들에게 집 같은 느낌을 주는 거죠. 어디서든 한국 밥을 먹을 수 있다면 그들은 안심합니다. 박도윤이 벽면에 화이트보드를 가리켰어요. 저기 보이는 이름들, 저는 다 압니다. 김민주는 긴장하면 식욕이 떨어져요. 그래서 소화 잘 되는 음식 위주로 줍니다. 이서연은 단 걸 좋아하지만 경기 전엔 피해야 해요. 그래서 과일로 대체하죠. 박준혁은 국물 요리를 선호합니다. 몸이 따뜻해지면 컨디션이 좋아진대요. 그의 목소리엔 애정이 묻어났습니다. 이건 데이터만으론 안 돼요. 선수들과 대화해야 하고 관찰해야 하고 관계를 쌓아야 합니다. 그래서 조리팀은 선수들을 가족처럼 대해요. 가족이요? 네. 우린 선수들의 어머니 같은 존재가 되려고 노력해요. 어머니는 자식이 뭘 좋아하는지 알잖아요. 언제 배고파하는지, 뭘 먹으면 힘이 나는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어요. 새벽에 보신 손메모 기억하시죠? 박도윤이 물었습니다. 네. 그게 핵심입니다. 시스템만으론 부족해요. 마음을 담아야 하죠. 그래서 우린 매일 메모를 씁니다. 오늘 경기 파이팅. 어제 잘했어. 조금만 힘내. 짧은 문장이지만 선수들은 그걸 읽고 힘을 얻어요. 그가 책상 서랍을 열어 작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표지가 낡았어요. 이게 뭡니까? 선수들이 보내온 감사 메시지예요. 올림픽 끝난 후 받은 거죠. 저는 노트를 받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조리팀 선생님들, 제가 금메달 딸 수 있었던 건 선생님들 덕분입니다. 매일 아침 받은 도시락이 제게 힘이 됐어요. 특히 손메모가요. 넌 할 수 있어라는 그 한마디가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이너스 김민준. 다음 페이지도 넘겼어요. 선생님들 없었으면 전 포기했을 거예요. 부상으로 힘들 때 선생님들이 특별히 만들어주신 회복식단 덕분에 버텼습니다. 도시락 받을 때마다 울었어요. 이렇게까지 챙겨주시는구나 싶어서요. 사랑합니다. 마이너스 이서연.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감사의 글이 이어졌어요.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어요. 이게 우리가 하는 일의 의미입니다. 박도윤이 조용히 말했어요. 로마노 씨, 올림픽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제 스포츠 행사죠. 맞아요. 하지만 선수들에게 올림픽은 인생입니다. 4년 혹은 8년을 준비해서 오는 무대예요. 어떤 선수는 이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죠. 그가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돕는 게 우리 일입니다. 음식으로요.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에요. 힘을 주고 위로하고 응원하는 거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움이 밀려왔어요. 우리는 뭘 했죠? 미슐랭 셰프를 자랑했고 고급 식재료를 내세웠어요. 하지만 선수들의 마음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 음식이 맛없다는 게 아니에요. 박도윤이 말을 이었습니다. 분명 훌륭할 겁니다. 하지만 우린 다른 걸 추구해요. 맛이 아니라 효과를요. 이기게 만드는 음식이요. 이기게 만드는 음식. 저는 그 말을 반복했습니다. 네. 그게 우리의 철학입니다. 20년 동안 쌓아온 거죠. 박도윤이 일어나 냉장고를 열었어요. 도시락 하나를 꺼내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오늘 저녁 메뉴예요. 김민준 선수 거죠. 내일 쇼트트랙 결승이 있어요. 그래서 탄수화물은 조금 늘리고 단백질은 유지하고 소화 잘 되는 반찬으로 구성했습니다. 도시락 뚜껑엔 메모가 붙어 있었어요. 민준아, 내일은 내 날이야. 우린 널 믿어. 파이팅!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로마노 씨? 박도윤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손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제가 정말 오만했습니다. 한국을 무시했어요. 작은 나라라고 미식을 모른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제가 틀렸어요. 로마노 씨, 한국은 작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컸어요. 마음이요. 박도윤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해해요. 아닙니다. 괜찮지 않아요.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배워야 합니다. 한국에게서요. 박도윤이 미소를 지었어요.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혼자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가방 안엔 박도윤이 건네준 자료들이 들어있었어요. 한국 급식 시스템에 관한 문서들이었죠. 저는 책상에 앉아 그 자료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몰랐어요. 이제 알았습니다. 한국의 비밀을요. 그건 기술이 아니었어요. 시스템도 아니었습니다. 마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새벽이었지만 꼭 지금 해야 할 것 같았어요. 여보세요? 어머니 엘레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약간 졸린 목소리였어요. 어머니, 저예요. 안드레아. 안드레아? 무슨 일이니? 지금 몇 시인데? 죄송해요, 어머니. 하지만 꼭 여쭤봐야 할 게 있어서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어머니가 늘 하시던 말 있잖아요. 음식은 마음이라고. 그래, 그게 왜? 그게 무슨 뜻인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전화 너머로 어머니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물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니? 저는 지난 며칠간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한국 선수단의 급식 시스템, 손메모, 박도윤과의 대화. 모든 걸 털어놨어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제가 평생 놓치고 있던 걸요. 뭘 깨달았는데? 요리는 기술이 아니에요. 마음이죠. 어머니가 평생 말씀하신 게 바로 그거였잖아요. 어머니가 작게 웃었습니다. 이제야 알았구나. 네. 늦었지만요. 늦은 게 아니야, 안드레아. 알았으면 된 거지. 어머니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내가 운영하던 트라토리아 기억하니?
작은 가게였지. 미슐랭 별도 없었고 유명하지도 않았어. 하지만 손님들은 계속 왔단다. 왜 그랬을까? 왜요? 내가 그들을 기억했기 때문이야. 마르코 아저씨는 파스타에 마늘을 싫어했어. 그래서 따로 만들어드렸지. 소피아 아주머니는 남편을 잃고 혼자 오셨어. 그래서 늘 따뜻한 말을 건넸고, 안토니오 할아버지는 치아가 안 좋으셨어. 그래서 부드러운 음식을 드렸지. 어머니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음식은 배를 채우는 게 아니란다. 마음을 채우는 거야. 그게 진짜 요리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고맙습니다, 어머니. 뭐가 고마워. 넌 내 아들이잖니.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오전 10시, 저는 다시 한국 급식 거점을 찾았습니다. 박도윤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맞았어요. 로마노 씨, 또 오셨네요. 할 말이 있어서요. 우리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근처 벤치에 앉았어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박 연구원님. 저는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사과요? 무슨? 한국을 무시했어요. 작은 나라라고 미식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체 급식 시스템을 과잉이라고 비웃었죠. 박도윤이 저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제가 틀렸어요. 한국은 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컸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탈리아는 미슐랭 별을 자랑했지만 선수들의 이름은 몰랐어요. 고급 식재료를 내세웠지만 그들의 컨디션은 신경 쓰지 않았죠. 우린 손님을 대접했지만 한국은 가족을 돌봤습니다. 박도윤이 손을 들어 제 말을 멈췄어요. 로마노 씨, 괜찮습니다. 우린.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지 않아요. 제가 오만했습니다. 이탈리아가 최고라고 믿었죠. 하지만 최고는 기술이 아니에요. 마음이죠. 저는 주머니에서 작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어젯밤 쓴 메모들이 담겨 있었어요. 20년 동안 쌓아온 시스템, 선수 한 명 한 명을 기억하는 마음, 매일 손으로 쓰는 메모. 이 모든 게 한국을 위대하게 만들었어요. 박도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배우고 싶습니다. 한국에게서요. 어떻게 해야 음식에 마음을 담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사람을 진심으로 대할 수 있는지.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오만을 용서해 주십시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습니다. 박도윤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로마노 씨.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용서할 것도 없어요. 우린 처음부터 화내지 않았어요. 네. 이탈리아가 우릴 무시한 거 알았어요. 작은 나라라고 생각한 것도 알았죠.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우린 우리 일을 했을 뿐이니까요. 박도윤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올림픽은 경쟁의 장이에요. 각자 최선을 다하는 거죠. 이탈리아는 미슐랭으로 최선을 다했고, 우린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어요. 그게 다예요. 하지만 로마노 씨가 지금 이렇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인정하는 용기를 보여주셨잖아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한국은 작지 않다고 하셨죠? 박도윤이 물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린 실제로 작아요. 인구도 적고 땅도 좁죠. 자원도 부족해요. 그가 하늘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우린 다른 걸로 채워야 했어요. 성실함으로, 정성으로, 마음으로. 그게 우리가 살아남는 방법이었죠. 그게 한국의 힘이군요. 네. 우린 강하지 않아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죠. 작아도 최선을 다하고 부족해도 정성을 다해요. 그게 우리예요. 박도윤이 일어났습니다. 저도 따라 일어났어요.
로마노 씨, 올림픽 끝나고 시간 되시면 한국 오세요. 네. 우리 시스템을 제대로 보여드리고 싶어요. 선수촌이 아니라 실제 훈련센터에서요. 거기 가면 더 많은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말 괜찮습니까? 물론이죠. 우린 숨길 게 없어요. 오히려 나누고 싶어요. 좋은 걸 함께하는 게 올림픽 정신 아니겠어요? 저는 박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꽉 쥐었어요. 감사합니다. 꼭 가겠습니다. 약속이에요. 우리는 웃었습니다. 진심 어린 웃음이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숙소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오늘 나는 작은 나라에게 큰 교훈을 배웠다.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다. 마음이 중요하다. 이탈리아는 크지만 교만했고 한국은 작지만 겸손했다. 누가 더 위대한가? 명백하다. 마음이 큰 쪽이다. 펜을 내려놓으며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밀라노의 밤은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이제 그 아름다움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마음의 아름다움 앞에서 밀라노의 외적 아름다움은 작아 보였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매웠으니까요. 올림픽 열흘째 조직위원회 전체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조직위원장부터 각 부서 책임자까지 모두 참석했어요. 안건은 단 하나였습니다. 향후 올림픽 급식 시스템 개선 방안. 저는 회의실 앞에 섰습니다. 발표자였어요. 손에 든 리모컨이 땀으로 축축해졌습니다. 여러분, 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어요. 지난 열흘간 우리는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노로바이러스 사태, 식당 이용률 급락, 그리고 한국 급식 시스템의 성공. 스크린에 그래프가 떠올랐습니다. 각국 선수단의 식당 이용률이었어요. 한국만 100% 자체 급식을 유지했고 다른 나라들은 평균 40%까지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실패했습니다. 제 말에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루카가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시스템은 완벽했어요. 미슐랭 셰프, 고급 식재료, 영양학적 메뉴. 모든 게 최고였죠.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한국 도시락 사진이 나타났어요. 하지만 우린 한 가지를 놓쳤습니다. 마음이요. 조직위원장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계속하시죠, 로마노. 한국은 20년 동안 시스템을 만들어 왔습니다. 선수 한 명 한 명을 기억하고 매일 컨디션을 체크하고 손으로 메모를 써서 도시락에 붙였어요. 이건 급식이 아니었습니다. 돌봄이었죠. 저는 화면을 바꿨습니다. 박도윤이 보여줬던 데이터들이 나타났어요. 한국의 맞춤 급식 시스템은 각 선수의 체중, 경기 일정, 컨디션을 실시간으로 관리합니다. 어제 식사량이 적으면 오늘 메뉴를 조정하고 긴장한 선수에겐 소화 잘 되는 음식을 주고 회복 중인 선수에겐 단백질을 늘려줍니다. 마르코가 손을 들었어요. 하지만 로마노, 그건 소수만 가능한 일 아닙니까? 우린 수천 명을 관리해야 하는데요. 맞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가 한국처럼 할 순 없어요. 규모가 다르니까요. 하지만 배울 수는 있습니다. 철학을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보여준 건 기술이 아니에요. 태도였습니다. 선수를 고객이 아닌 가족으로 본 것, 음식을 상품이 아닌 마음으로 본 것. 그게 차이였어요. 저는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모두가 집중하고 있었어요.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수천 명 모두에게 손메모를 붙일 순 없겠죠. 하지만 선수들의 피드백을 듣고 그들의 필요를 파악하고 진심을 담아 대할 수는 있어요. 루카가 팔짱을 꼈습니다. 그의 표정엔 여전히 불만이 어려 있었어요. 로마노, 그래서 구체적으로 뭘 하자는 겁니까?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저는 새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첫째, 선수 피드백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매일 식사 후 간단한 설문을 받고
그 결과를 다음날 메뉴에 반영하는 거죠. 둘째, 국가별 맞춤 코너를 만듭니다. 각국의 전통 음식을 제대로 준비하고 해당 국가 출신 조리사를 고용해서 진정성을 더하는 거예요. 셋째, 조리팀 교육을 강화합니다. 요리 기술만이 아니라 환대 정신을 가르치는 거죠. 선수들을 손님이 아닌 가족처럼 대하도록요. 소피아가 박수를 쳤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따라했어요. 조직위원장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제안입니다, 로마노. 하지만 한 가지 더 물어보고 싶군요. 말씀하십시오. 한국에게 직접 배울 순 없을까요? 그들의 시스템을 우리가 연구하고 협력하는 거죠.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미 제안받았습니다. 박도윤 연구원이 올림픽 후 한국 방문을 권했어요. 시스템을 직접 보여주겠다고요. 그럼 가십시오. 그리고 보고서를 작성해 주세요. 우리가 배워야 할 모든 것을요. 감사합니다. 저는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회의가 끝나고 루카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복잡했어요. 안드레아. 네, 루카. 내가 틀렸어. 그가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한국을 무시했어. 며칠 못 갈 거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해냈어. 우리보다 훨씬 잘했고. 루카. 인정해. 내가 교만했어. 이탈리아가 최고라고 믿었지. 하지만 최고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더라. 그가 손을 내밀었어요.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함께 배웁시다. 한국에게서요. 그래, 함께. 올림픽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폐막식을 앞두고 저는 한국 급식 거점을 마지막으로 찾았어요. 박도윤과 조리팀이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로마노 씨. 박도윤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마지막 인사하러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는 밖으로 나왔어요. 석양이 아름다웠습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저는 많은 걸 배웠습니다. 제 말에 박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큰 마음을 가졌어요. 그 마음이 선수들을 지켰고 올림픽을 빛냈죠. 저는 그걸 평생 기억할 겁니다. 로마노 씨도 큰 마음을 가지셨어요. 박도윤이 말했습니다. 인정하는 용기, 배우려는 자세. 그게 진짜 크기죠. 감사합니다. 우리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긴 악수였어요. 한국에서 뵙겠습니다. 꼭 오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숙소로 돌아오는 길, 저는 휴대폰 알람을 설정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였어요. 한국 조리팀이 일어나는 시간이죠. 이제 저도 그 시간에 일어날 겁니다. 한국이 보여준 성실함을 본받아서요. 밀라노의 밤하늘에 별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별을 보며 다짐했어요. 이탈리아가 잃어버린 환대의 본질을 한국의 밥에서 배우겠다고. 작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위대한 나라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들에게서 배울 겁니다. 평생요.